어머니, 독입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상을 뒤엎던 그날 밤. 대체 저 말더듬이 처녀가 어떻게 독을 알아챈 것일까요? 모두가 비웃던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팔도를 통틀어 제일 가는 명의를 꼽으라면 단연 박진원 영감이라고요. 금강 물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공주 고을에서 박진원 영감의 의원은 40년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낡은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바람에 글씨가 반쯤 지워졌어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영감의 손이 한번 지나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 박진원 영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준. 나이 25에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서늘한 청년이었지요. 아버지를 닮아 의술을 배웠으나 타고난 재주보다는 성실함으로 버티는 편이었습니다. 마음씨는 곱고 우직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요. 박 영감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은 착하기는 한데 눈이 없어. 사람을 볼 줄 몰라. 의원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거든요. 약 한 첩 잘못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박 영감은 며느리를 직접 고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혼처를 보러 다니기를 2회째였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처녀도 보았고 명문가 규수도 보았습니다. 허나 박 영감의 눈에 차는 처녀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영감이 눈이 너무 높아서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아니 저 청년이 얼마나 잘났다고 팔도 미인도 안 된다는 거야. 박성준은 그런 소문이 부끄러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처녀나 괜찮습니다. 제발 그만 보러 다니십시오. 박 영감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가 아무 처녀나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금강 나루터 근처를 지나는데 장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반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지요. 박 영감이 가마를 세우고 내려보았습니다. 한 처녀가 쪼그리고 앉아 쓰러진 노인 곁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떨고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처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더니 눈꺼풀을 들어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장터 약재가게 쪽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지요. 박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처녀가 지금 뭘 고르는 거지? 처녀는 약재가게에서 창포 뿌리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소리쳤지요. 이봐, 돈도 안 내고 가져가면 어떡해.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요, 저 할아버지가요. 말이 툭툭 끊겼습니다. 말더듬이었지요. 구경꾼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 처녀 말을 저렇게 못해? 게다가 얼굴도 저렇게 공보야? 처녀의 얼굴에는 어릴 적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목오목 파인 자국이 뺨 가득 있었지요. 허나 그 눈동자만은 달랐습니다. 새벽 금강처럼 맑고 또렷했지요. 처녀는 창포 뿌리를 노인의 코 밑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박 영감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담걸증 처치법이다. 담걸증은 갑자기 기가 막혀 쓰러지는 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의원들도 헷갈리기 쉬운 증세였지요. 그런데 저 처녀가 한눈에 알아채고 창포뿌리로 기도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살아났네. 저 처녀가 살린 거야? 처녀는 노인이 눈을 뜨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약재 가게 주인에게 꾸벅 절을 하며 말했지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내일 꼭 갚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됐어. 그냥 가. 박 영감이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녀야.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영감과 눈이 마주쳤지요. 박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담걸증인 줄 어찌 알았느냐? 처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쑥스러운 듯 손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지요. 저기요. 할아버지 손이요. 손이 차갑고요. 입술이 파래서요. 그리고 냄새가요. 냄새? 박 영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요. 냄새로 알아요. 담걸증 오면요. 쉰 기운이 나요. 조금 달짝지근하면서요. 박 영감이 한참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이 아이다. 박 영감이 처녀의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임소연. 나이 16, 공주고을 외곽에 사는 약초꾼 임씨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고운 얼굴 덕에 혼처가 잘 들어왔지요. 소연이는 어릴 적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얼굴에 흉터가 깊었습니다. 게다가 고열을 앓는 동안 말더듬이가 되었지요. 임씨 부부는 막내딸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소연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묵묵히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지요. 허나 소연이의 능력은 아버지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약초 냄새만으로 종류를 구별했고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챘지요. 허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니 설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영감이 임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임씨 부부가 깜짝 놀랐지요. 팔도명의 박진원 영감이 직접 찾아오다니. 박 영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내 며느리로 주시오. 임씨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소연이를요? 그렇소. 내가 40년 사람을 봐왔는데 저 아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요. 임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만 우리 소연이가 얼굴도 저렇고 말도 저래서요. 박 영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저 아이가 가진 것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공주고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팔도명의 박 영감이 공보 말더듬이 처녀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박성준은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은 처녀를. 박 영감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본 것이다. 아버지, 대체 뭘 보셨습니까? 박 영감이 조용히 말했지요. 목숨을 살리는 손을 보았다. 박성준은 아버지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평생 아버지의 눈을 믿어온 터라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다들 박 영감의 선택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연이가 홀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화사한 홀레복을 입었어도 얼굴의 흉터는 감출 수 없었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박 영감 며느리야? 얼굴이 저래도 되는 거야? 박성준이 소연이와 처음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허나 소연이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박성준은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다. 무엇을 보는 눈인지는 몰랐지만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준이 소연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먼저 들어가시오.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볼이 발갛게 물들었지요.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영감 댁 안채에는 박 영감의 부인 최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음이 곱고 온화한 분이었지요. 소연이가 첫날부터 약재 창고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 뭐가 궁금하냐? 소연이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요. 냄새가요. 냄새? 네, 저기 창고에서요. 뭔가 냄새가 이상해서요. 최 씨 부인이 소연이를 따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가 선반 깊숙이 놓인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지요. 저거요. 열어보시면요. 최 씨 부인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재가 가득했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허나 소연이가 코를 가져다 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요. 쓰면 안 돼요. 독이 됐어요. 독이? 약재가 잘못 건조되어 독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의원도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어찌 알았느냐? 소연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요. 냄새로 알아요. 약재가 독이 되면요. 조금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꽃냄새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요. 죽음 냄새예요. 최 씨 부인이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지요. 박 영감 댁에는 오래된 의원 조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무경, 나이 40. 박 영감 밑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지요. 박 영감이 왕진을 갈 때면 항상 따라다니며 약재를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지요. 박성준도 어릴 때부터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박 영감 댁에 온 첫 달이었습니다. 한무경이 소연이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잘 오셨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소연이가 꾸벅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허나 소연이는 그날부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무경이 가까이 오면 낯선 냄새가 났거든요. 약재 냄새 사이에서 아주 희미하게 나는 냄새였습니다. 소연이는 그 냄새를 잘 알았지요. 산에서 자라는 초호 뿌리 냄새였습니다. 초호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독초였습니다. 의원 집에서 쓰는 약재이기는 했지만 용량이 아주 엄격했지요. 한무경의 손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소연이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재를 다루다 묻은 것일 수도 있었지요. 소연이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먼 고을 왕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흘은 걸릴 길이었지요. 한무경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안 따라가도 됩니다. 댁에 새 아씨도 계시고 하니 제가 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해주게. 박영감이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부엌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나는 냄새였습니다. 소연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지요.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무경이 최 씨 부인 약탕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지요. 소연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무경이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 약탕기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냄새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초우불이었습니다.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매일 아침 저 약탕기의 약을 마셨습니다. 소연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부엌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약탕기를 들어 냄새를 맡았지요. 역시였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서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초독이 든 냄새였지요. 소연이가 약탕기를 치우고 새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아가, 오늘은 내가 다리느냐? 네, 어머니. 오늘은요. 제가 다리고 싶어서요. 최 씨 부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소연이가 새로 다린 약을 최 씨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약을 마셨지요. 그때 한무경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약탕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약탕기가 바뀌어 있었지요. 한무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연이는 박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요. 있습니다. 박성준이 책을 덮고 소연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소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자꾸 끊겼지요. 박성준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무경 형이? 말도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집안에서 20년을 일하셨소. 소연이가 고개를 들고 박성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서방님도요. 아시잖아요. 박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연이가 말을 더듬기는 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박성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오.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요.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한무경을 찾아갔습니다. 한무경 어르신. 저기요. 한무경이 웃으며 돌아보았지요.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소연이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제가요. 약재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뭔지요? 몰라서요. 한무경이 보자기를 받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마른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한무경이 무심코 뿌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그냥 더덕 뿌리입니다만. 아씨? 소연이가 한무경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무경의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상처가 있었지요. 그 상처 주위가 살짝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초를 장기간 다루면 손끝에 그런 흔적이 남았지요.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한무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준이 아버지가 쓰던 약재 창고를 뒤졌습니다. 소연이가 알려준 자리였지요. 선반 깊숙이 놓인 나무 상자 안에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뚜껑을 열어 소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것이요? 소연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거예요.
박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 안에는 초농축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사량을 계산해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지요. 박성준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한무경 형이 왜? 소연이가 박성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도요. 왜인지는요? 몰라요. 근데요. 어르신이요. 요즘 빚이 많다는 말을요. 들은 적 있어요. 박성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무경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허나 설마 했지요. 박성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말씀드려야 하오. 사흘 뒤 박영감이 돌아왔습니다. 박성준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박영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박성준이 병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병에서요. 한무경 어르신 손 냄새가요. 나요. 박영감이 오랫동안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무경을 불렀습니다. 한무경이 들어섰습니다. 박영감이 병을 한무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무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경아. 박영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지. 한무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댔지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무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부인마님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요. 무경아, 나는 내가 아들처럼 여겼다. 한무경이 통곡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스럽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한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경아. 한무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느냐? 한무경이 흐느꼈습니다. 50냥입니다. 최 씨 부인이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갚아줍시다. 박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 저 사람이 20년을 우리 집안을 위해 일했습니다. 빚 때문에 눈이 멀었다면 우리도 모르지 않은 것입니다. 한무경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부인마님. 박영감이 한무경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허나 한무경은 스스로 의원을 떠났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다고 했지요. 떠나는 날 한무경이 소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덕분에 부인마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요. 그냥요.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한무경이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저녁에 소연이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박성준이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부인을 보고 당황했소. 솔직히 말하겠소.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박성준이 소연이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다르오. 부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도 알았소.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준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부인은 사람을 살리는 코를 가지고 있소.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약재를 다루면서도 갖지 못한 것이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요. 말을 못해서요. 평생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박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이 있고 코가 있소. 그것으로 어머니를 살렸소. 나는 부인이 자랑스럽소.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준이 소연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두 사람의 방에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이 나이가 들어 의원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박성준이 의원을 이어받았지요. 소연이는 박성준 곁에서 약재를 관리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었지만 사람들은 소연이를 약코 마님이라 불렀지요. 소연이의 코가 한번 지나가면 상한 약재가 없고 독이 든 것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먼 고을에서도 소연이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박 영감이 어느 날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말이다.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담걸증 노인을 살리던 것을 보았다. 소연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요. 저는요. 그냥요. 박 영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 의술이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공주고을 금강가에 박성준의 의원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 현판 글씨가 반쯤 지워졌어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백발이 된 소연이가 약재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약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냄새는 선명했습니다.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약재가 맞아요? 소연이가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저거. 두 번째 선반 왼쪽 것이랑요. 받고? 손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눈도 안 뜨고 어떻게 알아요? 소연이가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냄새가 다르거든. 손녀가 깔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소연이가 금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빛이 물 위에 넘실거렸지요. 말을 더듬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16 처녀가 이제는 손녀에게 약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나루터에서 자신을 발견해 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소연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금강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박 영감이 나루터에서 알아본 것은 곰보 흉터가 아니었지요. 목숨을 살리는 손과 눈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겉모습에 가려 진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